고레스, 키루스 2세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루스 2세란 사람에 대해서 꽤 여러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키루스 2세는 페르시아의 역사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서양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죠. 꽤 여러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칭송한 글을 남겼습니다. 당대 인물 중에 한 명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비길자가 없는 가장 위대한 세계 정복자라고 얘기했고요. 또 키루스에 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긴 헤로도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말하길 다리우스는 상인이고 캄비세스는 장인인 반면 키루스는 아버지라고 한다. 왜냐하면 다리우스는 늘 어떤 결과나 이익을 중시 여겼고 캄비세스는 거칠고 가혹했지만 키루스는 자상하게 배려해 주었기 때문이다. 캄비세스는 키루스의 아들이었고 다리우스는 캄비세스의 제위를 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키루스의 2세냐? 케메네스란 사람으로부터 이 가문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인물 중에서 키루스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키루스 1세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키루스란 사람은 키루스 2세고 또 키루스 대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대키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뒤로 가면 키루스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 사람은 소키루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키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 왕가에서 많이 쓰던 이름이어서 그러니까 키루스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이 키루스는 키루스 2세 또는 키루스 대왕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서에도 키루스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서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하나님의 목자, 야훼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만백성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제왕들을 무장해제시키리라. 내 앞에 성문을 활짝 열어젖혀 다시는 다치지 않게 하리라. 이사야서 45장이 나오는데요. 기름 부은 자, 어노인팅을 받은 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메시아라고 이름 불렸던 사람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다윗이 있었죠. 이런 위대한 제왕들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고레스였던 거죠. 근데 고레스는 이방인의 왕인데도 특이하게 메시아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러면 키루스 2세가 만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는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헤로도토스죠. 헤로도토스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에 대해서 기록을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키로파에디아라는 책에서 이 페르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원래 소키루스라는 사람의 용병으로 참전을 했다가 나중에 그 소키루스의 형과 싸운 이후에 돌아온 이야기가 페르시아 원정기거든요. 그래서 그 원정기 속에 페르시아 역사를 조금 다루고 있죠. 그리고 베히스툰 암각비라는 비문이 있어요. 이건 다리우스 1세가 기록한 건데 거기에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엑타바나란 도시에 간즈마네라고 하는 석판에 일부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따로 문서에 남기지 않았어요. 물론 이 문서에 남겼을지도 모르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전한 문서 기록은 없고 이 비문에만 일부 있고 그리고 제3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히 헤로도토스의 역사 내용 중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극히 그리스 입장에서 이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를 아주 악한 나라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석한 서구인들은 페르시아를 적국의 모습으로 아주 형편없는 국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는 알렉산드로스가 이 원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로 입장에서 페르시아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역사와 문화 같은 내용들이 왜곡 평가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를 들어가 보면 이 나라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일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란 나라는 이 나라 이름이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페르시아 이렇게 스스로 부르지도 않았고요. 오로지 제3자들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페르시아란 나라 자체도 제3자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파르티아란 나라가 있고 그 뒤에 페르시아를 이은 나라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앞에다가
시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당대의 최초의 대제국이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와 시리아와 레반트와 이집트까지 이 지역의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다면, 페르시아는 여기다가 여기 아나톨리아, 그리스 쪽의 일부, 그리고 더 넓은 땅은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두 강 사이의 땅, 트란스옥시아나, 또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이쪽까지 거대한 영토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라 불릴 만하죠. 자, 그러면 그 페르시아를 뒤이은 나라의 역사 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페르시아 왕조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죠. 기원전 550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220년간 유지했던 나라고요. 그 다음에는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이어지고요. 또 사산니드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마야 왕조, 아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여기 지배층은 아랍인이거든요. 아랍인이 오늘날 바그다드가 있는 그 주변에 바빌론의 수도를 두고 여기 이란 고원까지 점령해서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투르크족이 내려와서 셀주크 투르크가 성립이 돼서 또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엔 몽골족이 와서 지배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자적인 왕조 사파비 왕조가 이어지고, 그리고 카자르 왕조, 마지막 왕조로는 팔레비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조에서는 최초로 이란이라는 국명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장구한 역사 시간 동안에 남겨진 결과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에 스페인의 그라나다에 가면 아람브라 궁전이 있거든요. 그 궁전을 장식한, 그러니까 천정이나 벽면에 있는 이렇게 벌집 모양의 디자인된 것들, 또 오늘날 이란에 보면 이스파한에 대모스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벌집 모양도 있고 아주 독특한 파란색, 아주 독특한 문양이 있어요. 이런 문양을 바로 페르시아 문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에 가면 모스크가 있죠. 이 모스크에도 보면 앞에 그 정면에 디자인된 문양, 이것도 페르시아 문양이고요. 또 인도에 가면 타즈마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디자인들도 페르시아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케메네조 페르시아가 어떻게 상생되었냐를 따져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아리아인, 즉 인도 유럽어족의 남하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족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란이라는 국가 내에 인도 유럽어족을 쓰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투르크인도 살고 있고 아랍인도 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페르시아인은 인도 유럽어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날 카스피의 북쪽의 어느 곳인가에서 아마 뭐 구석기 시대에 이렇게 있다가 언젠가부터 일부의 무리는 서쪽으로 가서 게르만족, 오늘날의 유럽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시조가 됐고요. 또 한 무리는 동쪽으로 가서 인도 북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 북부에서 힌두교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되고, 또 일파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카프카즈 산맥을 넘어서 일부가 히타이트를 구성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이 이란 고원에 머물러서 페르시안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란 고원에는 페르시아인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당시 기원전 2500년부터 한 1200년 정도까지 이어지는 청동기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빌로니아가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뭐 레반트가 있고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이런 곳에 북방으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이 있었겠죠. 북방에서 내려온 목축인들이 압력이 있어. 여기 자그로스 산맥이 이렇게 있죠. 이란 남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엘람이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이 엘람은 바로 페르시아인들의 도시였거든요. 이들이 이 북방인들이 수시로 이 평원지대를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있었을 때 또는 바빌로니아가 있었을 때도 이 북방인들로 인한 외침이 끊임없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7세기, 6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바빌로니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리디아가 있었고 여전히 이집트가 있었죠. 물론 이집트는 바빌로니아의 속국인 때도 있었고 독자적인 패권을 유지한 때도 있었고, 여기 이란 고원은 엘람이 있었고 이쪽에는 메디아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란 고원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액타반을
수도를 둔 메디아가 있었는데 액타바나 남쪽에 안산 왕국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자, 안산 왕국은 메디아 왕국의 속국이죠. 이 메디아 나라에 이 페르시안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곳에 그러니까 퀴루스라는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신화 같은 건데 이 신화가 당시에 사람들은 널리 알려져 있었나 봐요. 자,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5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여행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창건자였던 키루스 2세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수집을 하게 됩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한 키루스 2세 탄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키루스 2세의 외할아버지가 메디아 왕 아스티게였었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의 딸 만다네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도시가 그 오줌에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까지 범람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아라는 곳은 그 메디아 서쪽에 있는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방이 아시아거든요. 그 아시아까지 범람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고스들한테 해몽을 시켰어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 마고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들을 불러서 이 꿈 좀 해몽해 달라라고 했더니 마고스가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만다나이가 아들을 낳으면 아스티아게스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이 이제 똑똑한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좀 못난 사람을 골라가지고 시집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국 내에 잘 찾아보니까 저 남쪽에 그 파르시 쪽의 지도자였던 캄비세스란 사람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 캄비세스는 뭐 대단한 역량이 안 보였다. 뭐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을 안 낳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스티기아스가 또 꿈을 꿨어요. 그 딸이 자고 있는데 그 생식기에서 포도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온 아시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있죠? 딸의 생식기에서 포도나무가 나와가지고 온 아시아를 덮은 꿈을 또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고스를 또 불러다가 해몽을 시켰더니 이런 해몽이 있다는 거죠. 자, 딸이 지금 임신 중인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딸을 불러왔어요. 딸이 지금 페르시아에 있잖아요. 불러다가 낳게 합니다. 당연히 아들을 낳겠죠.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을 낳겠죠. 아들을 키로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아기를 하르포고스라는 부하한테 줘가지고 이 애를 버려라. 그리고 죽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신화에서는 이 죽이려면 자기가 죽이지 꼭 남한테 시켜가지고 죽게 하거든요. 어쨌든 신화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이 키루스를 데리고 산간으로 갑니다. 자기가 안 죽이고 이거를 또 소치기한테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치기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 애를 죽여라 라고 명을 한 거예요. 아기를 받은 그 소치기 미티리다테스는 이걸 죽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난 이 죽은 아들을 키루스라고 얘기하고 원래 키루스를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니죠. 자기 아들이 나타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키루스를 자기 아들처럼 키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치기 아내의 이름은 스파코였어요. 근데 스파코란 뜻은 암케라는 뜻입니다. 뭐 옛날에 여자 이름을 뭐 이렇게 이쁘게 짓지 않죠. 그러니까 암케라고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케란 뜻을 가진 여인이 키루스를 키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로마의 창건 설화를 보면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사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쌍둥이를 버리죠. 그래서 강에다가 띄워서 흘러가다가 늑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이 설화도 헤로도투스가 기록했던 키루스의 설화를 보고 베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늑대가 키웠다고 하는 설화,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코가 키웠다. 암케가 키웠다.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키루스는 스파코라는 여인 손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가 어느 날 신분이 드러납니다. 자, 왜냐하면 10살쯤 돼가지고 동네 아들하고 노는데 키루스가 대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노릇을 한 소년의 이야기가 메디아의 수도까지 들려져 가지고 왕인 아스티기아스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불러와라 라고 봤더니 자기랑 외손자니까 얼굴이 비슷해요. 그래서 소치기 미트리다테스를 불러다가 족치니까 당연히 얘기하죠. 키루스가 그 키루스다 라고 해가지고 이 키루스의 신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죠. 자, 외손자를 죽이지는 못하고
이 키루스를 페르시아로 돌려보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요. 그래서 키루스가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크게 됩니다. 그때 아스티기아스는 자기 명령을 어긴 부하 하스티기아스를 불러다가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고기로 만들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스티기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먹어야만 했던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왕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히루스는 이 아버지가 있는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살 중반쯤 됐을 때 페르시아인을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되죠. 페르시아가 지금 메디아 왕국의 속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메디아로 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디아의 왕이었던 아스티기아스가 워낙 신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게 된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메디아를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메디아 내부에서는 왕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던 하르파고스가 내부에서 손을 맞잡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외할아버지 아스티기아스를 몰아내고 메디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새 왕조를 창건하게 되는 키루스였습니다. 이제 메디아 왕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력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원정을 나갔던 곳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리디아 왕국은 상당히 부유했거든요. 황금이 만일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리디아 왕국의 당시의 왕은 크로이소스였습니다. 크로이소스 이야기도 헤로도토스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걸 헤로도토스 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로이소스는 메디아 왕국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국경 쪽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델포이 신탁을 받죠. 그랬더니 델포이의 무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전쟁을 하면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뭐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메디아와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은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에 그 제국은 자신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키루스가 크로이소스를 잡게 되고 리디아 왕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키루스는 크로이소스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크로이소스가 활용 가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살려주게 됩니다. 여기 암포라에 그려진 그림인데 앉아있는 사람이 키루스고 엎드린 사람이 크로이소스입니다. 누가 위에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리디아는 황금이 많은 나라였고 또 황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페르시아가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크로이소스를 이제 살려주게 된 거죠. 결국은 리디아에 있었던 황금을 다 차지하게 되고 또 황금을 이용해서 금화 주조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원래 크루이소스 금화가 이렇게 있었고요. 페르시아 금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도 금화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이제 리디아를 점령을 했고 아르메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파르티아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공격할 대상은 바로 바빌로니아였죠. 지금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만들어졌긴 했어도 고은 지방에 있는 아직은 경제를 갖추지 못한 군사 강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땅은 바로 바빌론이죠.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바빌론은 이렇습니다. 바빌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이었으나 각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 바빌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다. 해자가 도시 주위를 돌고 있었고 아스팔트도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빌로니아의 수도였던 바빌론은 아주 대단한 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둘레 해자도 있고 여러 강물이 흘렀기 때문에 공격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에는 특이한 탑이 있었죠.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이 탑의 이야기입니다. 높이와 너비가 모두 1스타디온 탑이 세워졌다. 모두 8층이며 바깥에 있는 나선형 계단을 통해 오를 수 있었다. 이 탑을 세운 이유는 이 위에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수호신이었던 마르두크를 모시는 신전이 아마도
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바빌론에 있었던 탑을 보고 이쪽에 유배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거를 이 바벨탑 이야기로 바꿔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 우리의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헤로도투스의 기록에도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또는 바빌론의 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성서에도 탑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지역에서 발굴했던 석판에도 탑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지역에 세웠던 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이 바빌론, 거대한 성으로 둘러싸인 바빌론을 키루스는 원정을 해서 점령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바빌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움이 예상되었죠. 하지만 키루스는 이 바빌론 성을 무혈 점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내분에 휩싸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빌론 도시에 왕이 있죠. 그리고 어쩌면 왕보다 힘이 더 세었을 사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제들은 마르두크라고 하는 바빌론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었죠. 그런데 왕은 이 사제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마르두크를 모시지 않고 다른 신들을 들여다가 자꾸 모시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사제 힘을 누르려고. 그래서 사제들과 왕 간에 알력이 있었을 상태에 키루스가 이 바빌루스를 포위를 했어요. 그러자 사제들이 키루스와 내통을 해가지고 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성은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헤로도토스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바빌론 성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빌론 성을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키루스 2세는 이란권 전체를 확보했고 바빌론까지 먹었고 소아시아까지 넓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어디냐면 동쪽 국경이었죠. 그래서 동쪽 국경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원정을 갔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트란스옥시아나 두강 사이의 땅,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쯤 거기쯤에 가가지고 마사게타이 쪽과 싸우다가 거기서 잡혀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키루스 대제는 이렇게 영묘에 모셔져 있는데요. 이 묘지를 보면 아주 독특해요. 자, 페르세폴리스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사르가다의 평원에 있는 무덤인데요. 아래층에 6기단의 돌을 쌓고 그 위에 직사각형의 석관을 만들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화장도 하지 않고 매장도 하지 않고 조장 풍습이 많이 유행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키루스의 몸은 이렇게 석관에 넣어 가지고 따로 모셔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키루스 2세가 만든 아케메네스 왕조는 다문화 다인종을 유지한 최초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제국을 만든 게 아시리아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만들었는데 그보다 몇 배 더 큰 제국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수십 개의 민족과 수백 개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소아시아, 리디아, 이집트, 메디아, 파르시, 소그디아나 온갖 곳에 이렇게 수백 민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제국을 어떻게 통치를 할 거냐? 앞에 있었던 아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의 제국 통치 방식을 봤더니 내부에 있는 민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언어나 문화를 갖고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통치 제도는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다. 패권적 정치 형태가 이 거대한 제국에는 맞지 않음을 깨닫고 관용 체제를 처음으로 구상했던 게 바로 키루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키루스 2세가 만든 키루스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의 세계 인권 선언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민족에게 종교 자유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주민의 생계를 향상을 시켜야 된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 재물 같은 것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이런 칙령을 이 키루스 실린더라는 곳에 기록을 내서 포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알려진 건데, 이거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거죠. 이게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라고 했고, 이것이 당시에 이란 왕 팔레비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가지고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 세계 최초 인권 선언문이었는지 아닌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인권 선언문을
알려졌다고 하는 거죠. 이 키루스 실린더의 원본은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었고 이거의 사본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키루스 2세는 성서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렸죠. 이사야서 45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만백성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제왕들을 무장하게 해제시키리라. 내 앞에 성문을 활짝 열어젖혀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리라. 사실 이방의 왕인데 이렇게 메시아라고 불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키루스 실린더에서 천명한 것처럼 제국 내에 고향을 떠나서 잡혀와 있었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물론 이 말을 키루스가 한 건 아니겠죠. 요건 이제 기록자가 이렇게 고레스가 말한 것처럼 기록을 한 거고 이런 얘기로 했다는 거죠. 잡혀와 있던 모든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죠. 나는 고레스에게 명령한다. 너는 내 양을 쳐라. 그는 내 뜻을 받들어 이루리라. 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라. 성전의 기초를 놓아라.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한 건데 사실은 유대인에게만 관용을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때는 아시리아 지역, 아수르나 니네베 같은 곳에 엘라민이나 그다음에 레반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나 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메디아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거든요. 또 바빌론 제국 시절에도 잡혀갔고 그 사람들이 이 바빌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노동력으로 있었는데 그들을 원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용을 한 거죠. 실제로 이 성서에는 꽤 많은 사람이 돌아간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바빌론이나 니네베, 아수르 같은 곳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간 건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들만 돌아간 거죠. 왜 그러냐면 바빌론에 잡혀온 지 60여 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바빌론에 태어난 사람이 많잖아요. 바빌론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굳이 돌아가야 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바빌론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일부가 돌아갔고 일부가 많이 남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키루스의 칙령에 의해서 잡혀와 있던 모든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에게 일러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을 돌려주게 하니 그 목록은 아래와 같았다. 금쟁반 30개, 은쟁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적 30개, 은대적 410개. 뭐 이런 재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그들의 것이었던 보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숫자는 42,360명이었다. 이런 고전에 실린 숫자는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어쨌든 꽤 많은 재물과 함께 이스라엘 족속들을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키루스를 유럽인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헤로도투스 기록에서도 키루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되었고요. 크세노폰도 긍정적으로 기록했고 특히 성서에 메시아라고 키루스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 기독교인들이 키루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후대의 유럽인들도 키루스를 사랑하게 돼서 이렇게 조각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시드니의 올림픽 공원에 키루스 대제의 조각상이 이렇게 있고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키루스 대제의 모습입니다. 17세기에 제작된 거죠. 당연히 이란 사람들도 키루스를 자신들의 제국의 창건자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팔레비 왕가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키루스의 영모에 찾아가서 이 키루스 대제 탄신일이거나 아니면 사망일이겠죠. 그 기일에 찾아가서 이렇게 키루스 대제를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에게는 키루스는 최고의 롤모델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 사회에서는 당연히 키루스 대제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자신들 왕조의 창건자로서 모셔졌죠. 그리고 역사책에서도 이런 키루스의 이야기를 많이 실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학생들의 역사책에서는 이 키루스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언급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는 고대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소홀하게 다루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